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한강 다리를 건너다. 해병여단의 선두인 제2중대가 한강 인도교로 진입했을 때 트럭 2대를 8팔자로 배치한 헌병들의 제지를 받는다. 중대장 이준섭 대위는 참모총장도 이번 혁명을 지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헌병들이 총장의 명령을 받아 자신들을 환영하러 나온 줄 알고 헌병 중대장 김성률 중대장과 반갑게 악수를 했다. 그런데 김 대위는 우리는 총장님의 명령에 따라 어떤 부대의 통과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이 보고를 전해들은 오정근 대대장은 김윤근 여단장에게 뛰어갔다. 오중령도 참모총장이 혁명을 지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지듯 말했다. 김윤근은 박정희 소장한테 들은 대로 설명해준 뒤 해병대만 가지고 혁명을 강행하기로 했으니 헌병이 계속해서 막으면 밀어버리시오 라고 명령했다. 오정근 중령은 알았습니다. 밀어버리겠습니다. 하고 시원하게 복창하고 앞으로 달려갔다. 오정근 중령은 원래부터 해병대 단독 거사를 꾀했던 이였으니 이런 상황에서도 주저할 이유가 적었다. 그 뒤 앞쪽에서 총성이 들려왔고 곧 조용해지더니 오정근 중령이 무전기로 보고했다. 헌병을 쫓아버리고 지금 저지선을 통과해서 인도교로 들어갑니다. 한강 인도교 남단에 설치한 트럭 바리케이드를 넘는 총격전에서 헌병 3명, 이준섭 대위 등 해병 6명이 부상했다. 해병대 후미 쪽에 붙어있던 김윤근 여단장이 탄 지프도 인도교로 들어갔다. 바리케이드로 놓아둔 트럭은 엔진이 꺼져 있어 치우는데 시간이 걸릴 듯했다. 김윤근 여단장은 지프에서 내렸다. 중지도 쪽에서 또 총성이 들렸다. 오정근 중령이 달려왔다. 중지도에 제2저지선이 있고 헌병이 저항합니다. 혹시 이 다리에 폭파장치를 해두었을지 모르니 병력을 일단 노량진 쪽으로 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폭파장치가 그리 쉽게 되겠소. 걱정 말고 밀어붙이시오. 그런데 저 저지선의 트럭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에 거슬려요. 저것부터 깨부숴버려요. 오정근 중령은 중지도 지점에 설치된 제2저지선의 헤드라이트를 겨냥해서 일제 사격을 하게 됐다. 불빛이 꺼지자 제2저지선도 돌파됐다. 김윤근 준장은 한강 인도교의 반을 지나 이제는 용산 쪽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서서히 움직이던 해병대 차량 종대는 다시 정지했다. 오정근 중령이 다시 달려왔다. 큰일입니다. 또 다른 저지선이 있습니다. 큰일은 무슨 큰일이요. 저지선이 있으면 돌파해버려야지. 그러나 김윤근도 앞으로 저지선을 몇 개나 더 돌파해야 할지를 생각하니 걱정이 됐다. 날은 이미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한강 다리에서 우물거리고 있으니 실패라면 살아서 욕을 보느니 자결해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니 아내와 새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가 트럭에 탄 장병들을 보고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아무것도 모르고 출동한 장병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때 박정희도 차에서 내려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너고 있었다. 그를 호위하던 장교들 가운데 한웅진 준장과 이석재 중령의 증언을 통해서 상황을 복원해본다. 박정희 일행은 중지도, 즉 한강다리의 중간 지점을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다. 북단에는 제3의 저지선이 있었다. 트럭 4대를 동원하여 차단벽을 만든 것이다. 트럭들 좌우측에서 헌병들이 매복하여 총을 쏘고 있었다. 해병들은 상체를 숙이고 뛰어가 저지선 앞에서 엎드려 응사하고 있었다. 헌병들의 병력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었으니 불안감은 더했다. 박정희 소장이 상체를 숙이지도 않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카빈을 든 이석재 중령이 따랐다. 그는 6.25 동란 때 중대장으로 전투한 경험이 생각났다.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총알을 피할 수는 없다. 총알이 사람을 피하지. 사람이 총알을 피할 수 없다는 경험칙이 있었다. 전쟁터에서 그런 믿음에 따라 행동하니 부하들이 용감한 중대장이라고 존경에 마지 않았다. 총알을 고개 숙여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이석재와 박정희가 꼿꼿하게 걸어가는데 총알이 옆으로 쌩쌩거리며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김윤근 준장이 박정희에게 뛰어왔다. 또 다른 저지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지선이 몇 개나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목표 점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밀어버리시오.
박정희의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에 김윤근 준장도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박정희는 해병대가 작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석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각하, 일이 끝내 안 되면 각하 바로 옆 말뚝은 제 것입니다. 박정희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사람의 목숨이 하나뿐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죽어서 쓰나. 잠시 후 박정희는 이중령 하고 불렀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제2안대로 합시다. 박정희가 생각한 제2안이란 출동한 부대로서 일정한 지역을 점거하고는 정부와談判한다는 것이었다. 한웅지는 박 장군은 충격적인 오고 가는 상황에서 난간을 잡고 물끄러미 강물을 내려다보더니 일본말로 주사위는 던져졌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나중에 한웅지는 형님, 그때 강물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한다. 박정희는 가족들 얼굴이 강물에 떠오르더군 이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이 순간 박정희의 결연한 태도가 흔들리는 장교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는 증언은 많다. 예기치 않은 저항을 받은 혁명군 장교들 모두가 박정희를 주시하고 있었고 박정희는 그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는 행동을 보였다. 결정적 순간의 이런 결정적 행동이 그 뒤 18년간 단 한 번도 정면 도전을 받지 않은 그의 지도력과 권위의 원천이 됐다. 한강 인도교를 저지하던 트럭 바리케이드가 최종적으로 뚫린 것은 5월 16일 오전 4시 15분경이었다. 카빈으로만 무장한 헌병 50명을 지휘하고 있던 김성률 대위는 서울 방첩대에 위치하고 있던 장도영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를 올렸다. 장도영은 가능한 한 도강을 저지할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강의 북쪽 언덕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김 대위는 한강 인도교 북단, 즉 용산 쪽의 저지선에서 철수한 뒤 장도영에게 해병대에 이어 공수단도 다리를 건너 육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장도영은 이때 비로소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피신을 권한다. 장면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맨 처음 장도영의 전화를 받은 것은 새벽 2시쯤이었다. 장면은 반도호텔 809호실을 숙소로 쓰고 있었다. 옆방인 808호실은 경호실이었다. 경호대장 조인원 경감이 총리를 깨워 장도영의 전화를 바꿔줬다. 34단에서 장난을 치려는 것을 막아놨고 해병대와 공수부대를 한강에서 저지시키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였다고 한다. 장도영은 아무 염려 마시고 그저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한 주일 전에 내가 말한 그것 아닌가? 아니 별것 아닙니다. 염려 마시고 제게 맡겨두십시오. 염려 말라는 말만 하지 말고 내게 와줘. 와서 직접 자세히 보고해. 맥그루더 사령관에게도 보고했나? 예, 했습니다. 그래, 좀 왔다 가게. 예, 가겠습니다. 장도영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 방첩부대에서 장도영의 지휘를 지켜보고 있던 현석호 국방장관은 군의 작전에 관여할 입장은 아니었으나 총장이 영 못 믿어왔다고 한다. 윤보선 대통령에게 보고 드렸냐고 물으니 장 총장은 아직 안 드렸다고 해서 즉각 전화를 걸도록 시켰다는 것이다. 맥그루더 사령관에게는 자신이 직접 통보하고 싶었으나 영어가 서툴러 장도영에게 시켰다. 옆에서 들으니 맥그루더한테도 대수롭지 않은 소요 정도로 보고하는 듯했다. 윤보선 대통령은 새벽 4시쯤 고난 잠속에서 일어났다. 이재항 비서실장이 깨운 것이다. 대통령이 전화기를 드니 장도영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각하,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헌병을 동원하여 한강다리에서 저지선을 쳐보았으나 중과부적으로 저지선이 무너지고 이미 서울로 들어왔는데 쉽게 진압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 인사들이 은신하고 있는 중이오니 대통령 각하께서도 신변의 안전을 배려해 주십시오. 윤보선 대통령은 노모와 처자들만 일단 일갓집으로 피신시키고 자신은 청와대를 지키기로 했다. 현석호 국방장관은 서울 방첩대를 나와서 소공로를 건너 반도호텔로 갔다. 8층 총리방에서는 이태희 검찰총장과 조인원 경호대장 등 몇 사람들이 모여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현 장관이로구먼. 장면 총리는 반가운 표정이었다. 장 박사님, 사태가 여의치 않으니 일단 피하셔야겠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태희 총장이 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나섰다. 한강 쪽에서
총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호텔 아래로 내려가 이태희 총장의 승용차를 타려고 했는데 운전사가 보이지 않았다. 총성에 놀라 달아난 듯했다. 한 경호원이 길 건너편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가 철문을 두드렸다.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때 망을 보던 경호원이 군인들이 온다고 소리쳤다. 장면 총리 부부는 서둘러 전용차에 몸을 실었다. 이때 총리의 안경이 떨어져 깨졌다. 차는 청진동 뒷골목으로 해서 중학동 한국일보 건너편의 미국 대사관 직원 사택지 앞에 머물렀다. 장면은 문을 두드렸다. 어떤 엄명이 내려졌는지 문이 열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길에서 방황할 수도 없어. 일단 안전한 곳에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잠시 몸을 피하기로 했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작정은 없었다. 잠시 피신해 정세를 보기 위해서 아무도 짐작 못할 해화동의 수도원으로 가봤다. 내자가 전부터 친교가 있던 원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허락을 받아 방한안을 얻었다. 목격자에 의하면 해화동 로터리에 있던 카르멜 수녀원으로 들어온 장면 총리 부부는 몹시 지친 표정이었다. 안경을 끼지 않은 얼굴이었기에 더욱 고통스럽게 보였으리라. 원장 수녀인 마리 끌레가 황급히 총리 부부를 부속 건물 내 한 방으로 데리고 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장면 총리는 기도를 드리더라고 한다. 장도영 총장이 이날 밤의 사태 발전을 장면 총리에게 정직하게 보고했더라면 장면 총리는 미 8군 영내나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하여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쿠데타 군에 대한 진압을 지휘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장도영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고했다가 또 장면 총리에게 가서 보고하겠다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총리를 기다리게 해뒀다가 결국 총리가 경황 없이 수녀원으로 피신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장면 총리가 한국일보 건너편 미국 대사관 사택지에 문을 두드린 것은 이유가 있었다. 이곳에 미국 CIA 서울 지부장 피어드 실버의 집이 있었다. 장면 총리는 2년 전 부통령 시절부터 자주 이 집에 초청을 받아와서 식사를 하고 가곤 했다. 그러나 이 운명의 새벽, 절친한 사이인 실버와 장면의 길은 서로 엇갈렸다. 실버는 새벽에 미국 대사관의 CIA 당직 요원으로부터 한강에서 총성이 들린다는 보고를 받고 집을 나와서 대사관으로 달렸다. 이미 무장한 쿠데타군이 거리를 통제하면서 신분을 확인하고 있었다. 광화문 거리에는 기관총이 설치되고 있었다. 실버는 세단을 몰고 있었는데 여러 번 검문을 받았다. 그 사이 장면 총리가 사택지에 문을 두드린 것이었다. 실버는 회고록에서 그는 정문이 닫힌 뒤에 도착했으며 아무렇게나 옷을 주워 입은 모습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썼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혁명 공약 방송 5월 16일 새벽 한강에서 총성이 울리자 신흥균 국방차관보는 단신으로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김동화 예비역 해병소장을 만나 그의 지프를 타고 박정희가 있는 곳으로 갔다. 박정희가 혁명의 당위성을 설명하자 신흥균 예비역 중장은 혁명은 시기상조지 않소 라고 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쌀쌀하게 그 자리를 떠나면서 동행하는 한웅진 준장에게 시기상조래 처치해버릴까 하고 농담을 했다. 박정희는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자 작전 계획을 변경했다. 33사단 병력으로 남산의 중앙방송국 건물을 점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대는 정보 누설로 출동이 늦어졌다. 박정희는 공수단으로 하여금 방송국을 점령하도록 시켰다. 해병대와 공수단은 한강 다리를 건너 용산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용산역 전에서 해병대 선두부대는 맞은편에서 오는 육군단 포병단 병력과 만났다. 포병들은 6본을 점령한 뒤였다. 박정희 차는 6본으로 가지 않고 바로 남산으로 달렸다. 이날 새벽 중앙방송국 숙직실에서는 박종세 아나운서가 때 묻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숙직하던 수위가 오더니 깨웠다. 아까부터 총소리가 들리는데요. 박종세와 수위가 옷을 갈아입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헌병 장교와 맞닥뜨렸다. 6본으로부터 방송국을 경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배치된 헌병이었다. 김포 방면에서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빨갱이인 듯합니다. 제1 점령 목표가 방송국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박종세 아나운서는 그 헌병 장교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다른 부서의 숙직원들이 모여 앉아 불안에 떨고 있었다. 새벽 4시 20분쯤 갑자기 헌병들이 트럭에 올라타더니 사라져버렸다. 조금 있으니 총성이 요란하게 울리고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이 현관을 통해서 안으로 몰려들었다. 숙직원들은 이 방, 저 방의 책상 밑으로 숨어들었다. 박정희 소장이 도착한 것은 이때였다. 한웅진 준장은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공수부대원들에게 말했다. 빨리 아나운서와 직원들을 찾아서 데리고 와. 한웅진은 박정희를 향해서 각하, 방송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종필이가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데. 박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때 이석재 중령 일행이 들어오면서 박정희에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장교들이 박정희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윤태일 준장이 손목시계를 보니 오전 5시 20분 전이었다. 그는 이거 안 되겠는데요? 라고 했고 박정희는 같이 갑시다, 한 장군. 여기 점령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 후 지프를 타고 광명인쇄소가 있는 안국동으로 달렸다. 이날 밤을 김종필은 광명인쇄소에서 피말리는 초조 속에 보냈다. 밤 12시에 혁명 공약 등 문안을 가지고 이낙선 소령과 함께 인쇄소에 도착하니 이학수 사장과 김용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학수는 문선공들에게 김종필이 가져온 원고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놀라지 말고 오자 없도록 침착하게 일하게. 저 사람들은 군인인데 무기를 들고 와서 강제로 시키니 나도 어쩔 수 없어. 부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 잘하게. 만일의 경우에는 사장이 강제로 시켜서 했다고 하면 괜찮을 거야. 문안을 읽어본 문성공들은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이학수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걱정 말라고 달랬다. 김종필도 공장장을 불러 타일렀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감금해놓고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일을 시켰다고 말하시오.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요. 공장장이 문안을 읽어보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올 것이 왔습니다. 합시다. 이 말을 들은 김종필은 이 일은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김종필 전 총리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나는 2층에 올라가서 인쇄공을 감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바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날 밤은 무사히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새벽 2시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내려다보니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이 공장 문 앞에 서는 겁니다. 여태껏 야간 인쇄를 안 하다가 덜커덕거리니까 순경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은 밤에 인쇄하지는 않는데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문에 손을 대는 겁니다. 나는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오면 내가 쏠 수밖에 없다. 제발 들어오지 말아라. 그 순간 문을 잡았던 순경이 손을 스르르 내리더니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잔업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인쇄소에서 김종필은 육관구 사령부와 육본으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보고 있었다. 박정희를 육관구로 떠나보낼 때 거사 비밀이 탄로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뒷일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벽 2시까지는 그럭저럭 통화가 되었는데 그 뒤로는 장교들과 영 이어지지 않았다. 신당동 박정희 집으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니 더욱 불안해졌다. 이학수 사장은 어떻게 된 일이요 하면서 같이 걱정을 했다. 김종필은 안심하고 기다려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새벽 3시를 넘어서 통금 중인 거리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다.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의 차량들이 굴러가는 소리였다. 김종필이 뛰어나갔다. 조금 있다가 뛰어들어온 김종필은 싱글벙글했다. 육군단 포병단이 1초도 틀리지 않게 정시에 출동했어. 지금 안국동 로터리를 지나가고 있어. 새벽 5시 직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윤태일 준장과 박순권 중령을 데리고 박정희 소장이 나타났다. 김종필이 2층에서 뛰어내려갔다. 이낙선은 각하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박정희는 덤덤하게 인쇄된 4대장의 혁명 공약문을 받아 훑어보더니 방송국으로 가자고 했다. 김종필은 이낙선에게 인쇄일을 맡기고 처삼촌의 지프에 동승했다. 박정희는 혁명 공약 인쇄물을 들고 남산으로 달리는 차 중에서 김종필에게 처음으로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더라고 한다.
아니 장장군이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총을 쏘라고 시키다니. 우리가 그동안 알려줄 것은 다 알려줬잖아. 남산 KBS 방송국에 박정희가 도착했을 때 공수부대원들은 아나운서와 방송기술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당직 아나운서인 박종세는 1층 보도계실로 피했다가 다시 텔레타이프실로 옮겨 웅크리고 있었다. 연초에 이런 일을 예상하여 방송국 내부를 염탐해둔 적이 있었던 김종필이 박 아나운서 있소, 나오시오.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오 라고 외치면서 들어왔다. 박종세가 김종필을 따라 바깥으로 나오니 별을 단 장성들이 여러 명 서 있었다. 키가 작고 바싹 마른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나 박정희라고 하오 라고 하며 손을 내밀었다. 이 바쁜 상황에서도 박정희는 박종세에게 군사혁명의 필연성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한 뒤 혁명 공약이 적힌 전단을 건네줬다. 박정희 일행은 박종세를 앞세워 2층 주 방송실로 올라갔다. 박종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저 혼자서는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거짓말 말어. 썩었구나 이놈도. 너 따윈 죽여버려야 돼. 한 공수단 장교가 철거덕 권총을 장전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한웅진 준장이 자넨 참아 라고 말리고는 지금 5명이나 되는데도 더 있어야 한단 말이오 라고 했다. 방송기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공수단원들에게 이끌려 기술 직원들이 나타났다. 이윽고 주 조정실에 빨간불, 파란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웅진은 형님 직접 방송하십시오 라고 권했다. 한웅진은 간밤 차중에서 방송이라도 하고 죽읍시다 라고 농담을 했던 것이 생각났다. 박정희는 예의 그 개면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가만히 있었다. 행진곡이 울리고 박종세가 읽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걸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 2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수관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애국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본 군사혁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동의 없이 각인의 직장과 생업을 평상과 다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희망에 의한 새롭고 힘찬 역사가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권기군 만세,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 중장, 장도영. 대한민국 성인 남녀들이 달달 외우게 되는 이 혁명 공약은 김종필이 초안을 잡고 박정희가 교회를 본 것이다. 이 문장엔 한 시대의 대명제 또는 유행어가 될 단어들이 들어있었다. 구악, 기성정치인, 청신한 기풍, 기하선상, 참신한 등등. 이 혁명 공약문은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관념적인 용어가 적은 대신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표현들이 많다. 언어가 사상을 표현하고 사상이 시대를 만들어간다면 이 혁명 공약문은 실사구시, 즉 현실과 사실에서 논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행동 윤리로 삼고 있는 새로운 국가 지도층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박종세 아나운서는 이 방송문을 되풀이해서 읽었다. 꼿꼿이 서서 방송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박정희는 부하들이 각하 한 번만 꼭 직접 방송을 하십시오 라고 권해도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석재 중령은 혁명 방송이 나간 뒤
안도감과 함께 허탈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 사무실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맞은편 여직원에게 물 한 잔 주시오라고 했다. 여직원이 끙끙대면서 말했다. 저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공포감 때문에 허리가 빠진 것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도용되고 있는 사이 장도영 총장은 비로소 병력 동원 명령을 내린다. 소공동에 있던 서울 방첩대 사무실에서 지휘를 하고 있던 그는 해병대와 공수단 병력이 한강 다리를 건너 시내로 진입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수색 34단 이상국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간밤에 반란 기도를 제압한 이 준장의 목소리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고 있었다. 장도영은 지금 어느 정도의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1개 중대 정도는 되겠습니다. 장도영은 다른 장교를 시키면 또 반란군으로 돌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사단장이 직접 지휘하여 서울로 들어와 시청을 경비하라고 지시했다. 전군을 통틀어 제2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출동한 병력은 1개 중대가 유일했다. 이 중대도 시청에 도착했을 때는 혁명군에 접수되어 총구를 거꾸로 돌리게 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이젠 후퇴할 수 없습니다. (5월 16일) 새벽 원주 1군 사령부 이한림 사령관의 숙소. 당번병이 문을 두드렸다.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육군 참모차장 장창국 중장이었다. 아니, 이 꼭두 새벽에 웬일이요? 쿠데타가 일어났소. 무엇이? 군사 쿠데타 말이요. 주모자가 누구요? 박정희 소장이요. 기어코 그가 일을 저질렀군. 지금 상황은 어떻소? 새벽 3시 조금 지나서 쿠데타 부대가 육군 본부에 진입했소. 이한림은 20년 친구인 박정희가 쿠데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군 상층부와 수사기관이 알아서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인 저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뉴스를 접한 것이었다. 이한림이 총구로부터의 권력에 대한 박정희의 집념과 처음 접한 것은 1946년이었다. 육사 2기생도로서 교육을 받고 있던 박정희는 육사 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만군 동기인 이한림과 만났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남산을 산책했다. 박정희는 경무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림이 이곳에 포를 설치하고 경무대 쪽을 포격한다면 나폴레옹이 파리 소요를 진압할 때 야전포를 쏴서 파리를 제압했던 것과 같이 경무대 장악은 문제가 없겠지. 이한림은 정희야, 그런 농담하지마. 너는 농담이 지나칠 때가 있어. 라고 입을 막았지만 박정희의 그 말은 뇌리에 오랫동안 남았다. 이한림은 전날 1군 창설기념식에 참석하러 와서 원주에 머물고 있던 군단장과 사단장들을 사령관 공관으로 소집했다. 그는 서울의 정변 소식을 들려준 뒤 즉시 부대로 귀임하여 전선 방어에 철저를 기하고 추가 지시를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군단 예비인 1군단의 임부택 군당장에게는 반란군 토벌을 위한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이한림은 장면 총리와 통화를 하려고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장교 3명을 서울로 보내 상황을 알아보고 오라고 시켰다. 이 순간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은 미 8군 사령부로 들어가 맥그루더 사령관과 요담하고 있었다. 이날 맥그루더가 미 합참으로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장도영은 아침 6시 30분에 맥그루더를 찾아왔다고 한다. 이 요담은 맥그루더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맥그루더는 새벽 3시 장도영의 첫 전화를 받았었다고 한다. 이때 장도영은 미군 헌병들을 동원하여 해병대의 서울 진입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맥그루더는 거절했다. 장도영 자신은 혁명군과는 무관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들과 협상하려고 한다는 암시를 줬다. 그는 또 예하부대 지휘관들로부터 혁명을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확약을 받아놓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진압군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것은 내키지 않는 눈치였다. 장도영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이 자리에서 맥그루더에게 나는 해병대를 지휘할 수 없고 육본을 점령한 육군단 포병단도 행정상으로는 육본에 속해 있을 뿐이지 적전 행동에 관해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라고 했다. 그는 또 군 내외에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후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선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은 유엔군 사령관의 양해와 협조가 있어야 했다 라고 썼다. 아침 7시 직전 박정희는 남산을 출발, 김재춘 육관구 참모장의 지프를 타고 앞뒤로 해병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육본으로 들어갔다. 육본 연병장에는 혁명군으로 가담한 육군단 포병단 병력이 와 있었다. 간밤에 육관구 사령부로 들어갈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에서 박정희는 육본으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길이었다. 육본 현관 앞에 차가 섰다. 김재춘과 박정희가 내리는데 한 장교가 헌병들을 배치하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경계를 서다가 반란군이 들어오면 쏴 라고 하더란 것이다. 박정희는 그 장교를 보고 뭘 쏴 라고 한마디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박정희는 불안했던지 뒤따르던 김윤근 해병여단장에게 김장군, 해병대를 풀어서 이 건물을 포위하시오 라고 지시했다. 박정희를 동행한 김재춘의 기억에 따르면 이때 2층 참모총장실에서 내려오던 미 고문단장 하우스 장군과 맞닥뜨렸다고 한다. 하우스 장군은 지휘봉으로 박정희 쪽을 가리키면서 영어로 말하는데 영어가 짧은 김재춘은 제너럴 팩이라고 하는 말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대강 짐작으로 네가 반란군 지휘자 박정희냐는 뜻인 것 같았다. 박정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뿐이다. 너는 간섭하지 말고 비켜. 공격적인 말투에 기가 죽은 하우스 장군은 길을 비켰다. 박정희가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육본 작전참모부장 송석하 소장이 내려오다가 마주쳤다. 송석하는 박정희로부터 작전참모부장 자리를 인수받았다. 육사 2기로서 박정희와는 동기였지만 나이는 2살 위였다. 그는 만주국 봉천군관학교 5기 출신으로서 정일관과 동기여서 박정희의 만군 선배에 해당한다. 박정희가 말했다. 아니 형님, 쏘긴 뭘 쏩니까? 송석하는 조금 전에 자신의 헌병들에게 앞으로는 출입자를 통제하라고 명령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는 박정희의 손을 끌면서 그런 일 없습니다. 하여간 올라가서 이야기합시다 라면서 그를 총장실로 안내했다. 송석하는 권총은 풀지요 라고 권했다. 박정희는 그러지요 하면서 권총을 풀어 부관실에 맡기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재춘도 따라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와 몇 걸음 옮기는데 장도영이 들어왔다. 박정희, 김재춘 두 사람은 경례를 올려붙였다. 장도영은 경례도 받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고 박, 김 두 사람도 따라 들어갔다. 총장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김재춘은 이렇게 기억한다. 박정희, 저희가 이제 방송도 다 하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하께서 진두지휘 하셔야죠. 장도영, 어쩌자고 병력을 동원해서 육본을 점령하는 거요. 나로서는 지금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어요. (5월 16일) 아침 육본 총장실에서의 대화는 계속됐다. 박정희,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저 인정만 하시고 저희들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장도영,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소? 박정희, 저희들은 이제 후퇴할 수 없습니다. 목숨 내놓고 한 일인데. 제가 인편으로 보낸 편지는 받으셨습니까? 육관구 참모장 김재춘 대령은 박정희 옆에 앉아서 부관실의 동향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계속해서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다. 1군 사령관 이한림 장군이 하는 말소리도 가늘게 들렸다. 박정희는 계속 다그치듯 장도영을 설득하고 있었다. 저희들은 모두 유서를 써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죽기 전에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민주당 정권더러 사과하라고 시키고 쿠데타군을 철수시킵시다. 장면 총리를 찾아도 보이질 않으니 나도 개통을 밟아 보고해야 할 것 아니오. 아니 혁명인데 무슨 보고가 있습니까? 각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민주당 정권에 무슨 사과를 시킵니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장도영은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그는 참모회의실로 가서 참모들과 회의를 하는 것 같았다. 박정희도 같은 층의 상황실에서 혁명군 장교들 회의를 소집했다. 장 총장에게 지휘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더니 강경히 반대했으나 나중에는 태도가 누그러졌고 일이 너무 중대하니 결심하는데 시간을 달라고 했소. 좀 기다려 봅시다. 이런 박정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육본에 진주한 육군단 포병단 문재준 대령이 소리쳤다.
아니 다 잡아놓고 해야지. 타협은 무슨 타협입니까? 이 말을 신호탄으로 주로 포병단 대대장들이 격한 발언들을 쏟아놓았다. 장교들의 눈엔 핏발이 서 있었고 격양돼 있었다. 박정희는 무질서해지는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그럼 장도영 총장을 모시고 와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했다. 박정희는 끝까지 장도영 총장을 모시고 혁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다른 장교들은 대체로 기존 지휘체계를 싹 쓸어버리고 혁명다운 혁명을 하자는 생각이었다. 장도영은 참모회의실에 공군참모총장 김신, 해군참모총장 이성호 중장, 김성은 해병대 사령관을 초청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거사부대에 포위된 상황에서 회의를 하니 반대, 지지에 대한 기탄 없는 견해를 토로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회의 도중 문재중 대령이 들어와서 열변을 토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성호 총장은 혁명 지지가 되든 반대가 되든 나는 참모들과 회의를 한 후에 태도를 밝히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날 아침 혁명 주체가 아니면서 가장 먼저 박정희를 지지하겠다고 태도를 확실히 한 장군은 유양수 소장이었다. 6본 작전참모차장 겸 전쟁계획 통제관이던 그는 동작구 흑석동에 살고 있었다. 새벽에 총성을 들은 그는 6본의 본부사령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차를 보내라고 했다. 30분 만에 지프가 집으로 왔다. 한강을 건너는데 이미 군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검문을 하고 있었다. 6본에 들어가니 연병장에는 육군단 포병단 병력이 꽉 들어차 있었다. 본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가다가 장경순 교육처장과 마주쳤다. 장 준장은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누구하고 하는 일이요? 박정희 장군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총장실에 계십니다. 2층 복도에는 완장을 낀 장교들이 서성대고 있었다. 총장실로 갔더니 박정희는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유양수와 눈이 마주치자 박정희는 일어서서 나왔다. 박 소장은 유 장군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했다.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오. 일이 여기까지 왔으니 도와줘야겠어요. 알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미십시오. 고맙소. 유양수는 혁명 지도자가 박정희라는 사실을 알고는 마음이 놓였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와 외무부에 전화를 걸었다. 유엔 담당 간부를 불러 유엔 사무총장과 우방 16개국에 보내는 사태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항 폐쇄를 지시했다. 한편 5.16 성공의 1등 공신인 김윤근은 부하 장교들과 총장실 옆방에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민간인 두 사람이 들어왔다. 그들은 장교들의 얼굴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피더니 구면인 김윤근을 발견하고는 김 장군이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라고 했다. 민간인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이었다. 재간이 비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소? 말씀 마십시오. 해병이 막는 걸 겨우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내 해병대는 모두 김포여단 소속입니까? 그렇소. 지금 총장실에는 누가 계십니까? 박정희, 김동하 장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 장군이라면 2군 부사령관, 김 장군은 해병 1사단장을 지내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나갔다. 이날 조간신문 호회와 석간신문에는 쿠데타 주동자로서 장도영, 박정희, 김윤근이 소개됐다. 자기 선전을 싫어하는 김윤근은 이 기사 때문에 마음이 영 편치 않았다고 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윤보선 대통령 5월 16일 오전 8시 30분부터 6본 2층 상황실에서는 박정희 측 장교들 50여 명과 장도영 총장 측 참모들 사이에 합동회의가 열렸다. 박정희는 먼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출동할 때는 유서를 쓰고 손톱까지 깎아놓았습니다. 참모총장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도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출하기 위한 우리들의 뜻을 받아들여 혁명 완수에 다 함께 동참합시다. 장도영 총장은 이번 행동으로 행정부에 충분한 경고를 주었으니 출동 부대들은 원위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체 장교들이 들고 일어났다. 책상을 치고 고함을 지르는 장교들도 있었다. 이미 거기엔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다. 중령이 중장을 윽박지르는 꼴이었다.
박정희는 장도영에게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했다. 장도영은 그 문제는 윤보선 대통령과 상의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시다 라고 했다. 박정희는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한다. 혁명 자체가 비법적인 수단인데 무슨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말입니까? 장도영 총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려고 했다. 혁명파 장교들이 들고 일어났다. 처치하자. 잡아넣어라. 육군단 포병단의 대대장 백태야 중령이 권총을 뽑아들고 장도영의 앞을 막았다. 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즉시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박정희가 소리를 빽 질렀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질서해가지고 어떻게 혁명을 하려고 그래. 박정희가 호위하듯이 장도영을 모시고 총장실로 걸어갔다. 문재준 대령은 총장이 각하를 납치한다고 소리치면서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빨리 육본을 포위하라. 총장실로 들어간 장도영은 박정희에게 여보,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혁명이요? 라고 했다. 이때 박정희를 따라 들어온 이석재 중령이 나섰다. 그는 역사와 법률에 밝은 장교였다. 각하, 끝내 이 혁명을 반대하신다면 훗날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장군으로 역사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장면 정부는 조선조의 양반들처럼 주자하게 젖어 공리공론으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미 혁명군이 서울을 점령했고 장면 총리는 행방불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혁명군이 혼란을 수습해야 합니다. 귀관의 생각처럼 문제가 간단하지 않네. 혁명군은 작전 지휘권을 가진 미국의 자존심을 무시했어. 장도영은 전혀 납득하지 않았다. 격앙된 이석재는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둔 권총의 손이 자꾸 가는 것을 참느라고 애를 썼다. 장도영이 계엄령 선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이 이날 아침 9시 KBS는 군사혁명위원회 장도영 의장 명의로 된 계엄선포문과 포고문 1호를 방송했다. 포고문을 15호까지 작성하여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김종필이 첫 봉투를 개봉한 것이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공공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단기 4294년 5월 16일 오전 9시 현재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실시한다. 일체의 옥내외 집회를 금한다. 국외 여행을 금한다. 언론은 사전 검열을 실시한다. 직장 포기와 태업을 금한다. 유언비어 날조, 유포를 금한다. 이상의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극형에 처한다. 계엄사령관 장도영. 이 방송이 나간 뒤 한 30분 흘렀을까. 박정희가 총장실에서 나오더니 혁명파 장교들에게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가서 재가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김재춘과 유원식을 데리고 지프에 올랐다. 장도영 총장은 각군 참모총장들과 함께 떠났다. 현석호 국방장관은 이때 서울시청 시장실, 비서실에 감금돼 있었다. 공수단은 새벽에 현석호 장관과 한통숙 최신부 장관을 붙들어 지금의 프라자 호텔 자리에 있던 체육회 건물 앞에 세워두게 했었다. 장도영 총장이 지나가다가 이를 보고 박지옥 공수단장에게 시청 안으로 모셔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장도영 총장은 청와대로 올라가면서 박지옥 단장을 다시 찾아왔다. 장도영 총장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윤보선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겠는데 현석호 장관을 모시고 갈 수 없겠소. 일이 끝나면 다시 보내드리겠소. 라며 부탁조로 이야기했다. 혁명의 성공은 장 총장의 위세를 바닥에 떨어뜨려 놓았다. 이런 것이 혁명이기도 하다. 미안한 심정이었던 나는 선선히 응했다. 박지옥은 수개월 전 장도영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공수단장에 임명된 경우이다. 오전 10시 30분쯤 청와대 국방장관, 3군 참모총장, 그리고 박정희 소장이 모였다. 윤보선 대통령은 새벽에 장도영의 급보를 받고 일어나선 장면 총리를 찾았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내각 책임제 하에서 국군 통수권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었으나 실제로 일상적인 지휘는 장관, 총장을 통해서 총리가 하고 있었다. 그 국무총리가 달아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전혀 준비 없이 그 국군 통수권을 행사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2달 전에도 장면 총리에게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권했던 그로서는 일은 자기들이 버려놓고 수습은 내가 하게 생겼다 라는 심정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박정희는 접견실과 붙은 대기실에 들어갈 때까지 권총을 차고 있었다.
비서가 권총을 풀고 들어가시죠 라고 하니 박정희는 흠칫했다. 잠시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던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박정희가 순간적으로 권총과 떨어지는데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회고한다. 아직 혁명의 성공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차가운 총구였던 것이다. 윤보선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나와 접견실로 들어가 줄을 서 있던 군 수뇌부 인사들로부터 경례를 받았다. 그때 윤 대통령의 입에서 무심코 새나온 말이 올 것이 왔구나였다. 윤보선은 자신의 회고록에서는 그 뜻이 온다던 것이 왔구나였다고 해명했다. 혁명을 지지한다는 말이 아니고 달갑지 않은 일이 기어이 터지고 말았구나 하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5월 16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윤보선 대통령에게 맨 먼저 보고를 한 사람은 장도영 총장이었다. 안색이 좋지 않은 그는 사무적으로 말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간밤에 보고드린 대로 서울 근교에 주둔하는 부대와 일부 전방부대가 서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박정희가 입을 열었다. 각하, 저희들은 각하를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처자가 있는 몸으로서 오직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애국 일념에서 목숨을 걸고 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국방부, 육본과 방송국을 위시해서 서울 전역이 지금 혁명군의 수중에 들어와 있고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 결행을 지지해 주시고 계엄을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선은 초대면에 박정희를 말투가 차분하고 가라앉아 있었다고 나중에 평했다. 박정희의 말을 듣고도 한참 침묵을 지키던 윤보선은 입을 뗐다. 그대들이 만일 애국하기 위해서 혁명을 했다면 애국하는 방향으로 일해야 하지 않겠소. 나로서는 아직 그대들의 충성을 액면 그대로 이해할 수 없소. 오늘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물론 우리 정치하는 사람에게 크다고 보지만 이왕 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하니 그대들의 말이 곧 법이요. 생사가 그대들 말 한마디로 결정될 것이 명백하오. 진정 애국에서 나온 거사라면 절대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오. 그리고 계엄을 이미 선포하였다니 내가 추인할 수는 없소. 박정희는 거듭 계엄의 추인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장도영의 기억에 따르면 이때 현석호 국방장관이 윤보선 대통령의 발언은 군의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반대 표시로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현 정부의 책임을 들어서 반격하더란 것이다. 장도영, 박정희 일행은 접견실에서 나왔다. 잠시 후 박정희 소장과 유원식 대령이 돌아와서 다시 윤 대통령을 만났다. 박정희는 다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고 유원식은 저희들은 이 혁명을 인조 반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박정희는 이번 혁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주십시오 라고 건의했다. 윤보선은 화가 났다. 내 신조로는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데 반대하오. 그리고 당신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대들을 지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겠소. 내가 당장 지지 성명을 낸다면 국민들은 내가 혁명군과 내통했다고 생각하든지 위협을 받아서 성명을 낸 것이라고 추단할 것이니 나로서는 이 일을 방조할 수 없소. 윤보선은 이어서 나는 당신네들이 서울을 점령한 이상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소. 나는 곧 집으로 돌아갈 작정이요 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극구 만류했다. 대통령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집무하시면서 사태를 원활히 수습해 주십시오. 여하튼 쿠데타가 난 이상 나는 대통령에 더 머물고 싶지 않으니 당신들에게 통고하는 것이오. 박정희는 대통령의 지지성명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으나 윤보선이 적극적으로 이 혁명을 진압할 의사가 없음도 확인했다. 청와대를 나온 박정희는 김재춘의 지프에 오르자 유원식 대령에게 한마디 하더란 것이다. 자넨 왜 앞서서 함부로 말하고 그래. 김재춘은 접견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박정희는 접견실로 들어가기 전에 현석호 국방장관이 장도영 총장과 함께 나타난 것을 보고는 김재춘에게 이런 귀옛말을 했던 것이다. 왜 현석호를 풀어주었나? 박치옥이한테 전화해봐. 김재춘이 바깥에 남아서 박치옥 대령한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박 장군이 화났어. 왜 연금된 현석호 장관을 풀어줬나?
참모총장이 와서 데려간다는데 어떻게 막나? 너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6번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박정희는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김재춘에게 들려주었다. 윤보선 대통령이 혁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야기하더란 것이다. 박정희는 청와대로 올라올 때보다 훨씬 자신 있는 태도였다. 이날 오전 박정희는 시청 앞에 나타나 시민들과 언론에 처음으로 노출됐다. 유명해진 사진, 즉 양쪽에 박종규 소령, 차지철 대위, 이낙선 소령을 데리고 서 있는 박정희의 모습은 이때 조선일보 사진부 정범태 기자가 찍은 것이다. 정범태는 박정희는 차갑고 무뚝뚝했다. 저런 사람이니까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결연한 모습이었다 라고 기억한다. 이날 박정희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다. 이정희는 당시 24살의 대학 청강생이었다. 종로 5가에 살고 있던 그는 혁명 방송을 듣고 흥분을 감출 수 없어 무작정 시청 앞으로 뛰어갔다. 박정희의 모습을 보고 그는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경북 경주에 살고 있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저와 이름이 같아서 그때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정희는 전투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바지의 줄이 칼날처럼 섰는데 무릎 부분에서만 풀어져 있었습니다. 작업복과 군화가 오래된 것이어서 장군이 뭐 저런 옷을 입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휘봉을 손에 잡고 뒷짐을 지고 있는데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 말도 없이 바위처럼 서 있더군요. 저는 일부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검은 안경을 낀 박정희의 눈 흰자위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안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사회가 안정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오전 11시쯤 박정희 일행이 청와대를 떠난 직후 이번에는 마셜 그린 주한 미국 대리대사와 맥그루더 주한미군 사령관이 윤보선 대통령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미국 정부의 이 사태를 보고했고 확실한 훈령을 받은 것은 없으나 합헌적인 장면 정부를 지지한다는 것과 혁명군의 원대 복귀를 종용하는 성명을 막 발표하고 오는 길이다 라고 대통령에게 말했다.